채권에 대한 집행. 실제 사례형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야. 그 뒤에 이어지는 박스에 이건 민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많이 나오는 거야. 갑을병을 생각해 보면 요거를 갑이 채권자로서 요것을 압류했잖아. 요 압류를 해서 그 다음에 제3채무자한테 송달을 하면 효력이 생긴다라고 그랬지. 압류의 그 효력이. 근데 채권 양도라는 게 있어. 을이 병에 대한 채권을 누구한테 양도해? 정한테 양도하면 요게 양도인이고 요가 양수인이지. 그렇지? 요 정이 양수인이잖아. 그럼 채권 양도의 효력에서 가서 보면 누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이런 것 등이 있는데 보자. 요게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면 을이 지금 채무자가 빚에 쪼들리고 있는 막 급박한 상황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채권자는 막 하루빨리 이걸 압류를 하는데 또 여기엔 누가 달라붙냐면 채권 양도 해가지고 을에 대해서 가짜 채권 양도 양수도 있지만 을에 대해서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너의 병에 대한 채권이라도 나한테 넘겨라 이런 식으로 막 달라붙는 거야. 을이 거의 지금 망하게 생긴 이런 상황에 막 하면 채권자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을을 달달달달 볶게 돼 있어. 그렇겠지. 생각해봐. 돈 지금 떼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갑은 갑대로 압류를 한 경우고 정은 정대로 막 채권이라도 넘겨라. 너희 채권이라도 넘겨라. 그럼 이 채권이 지금 양쪽한테 서로 경쟁적으로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선우에 따라서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가 첨예한 거야. 막 하루 차이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루 차이로 을이 갖고 있는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한쪽은 압류 들어가고 한쪽은 양수받고. 그랬을 때 여기가 진짜 그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서는 나올 수 있어. 동시에 이제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가 전개되는지에 대한 상황이야. 봐봐. 채권이 양도도 되고 압류도 된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 민법에서 그것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압류 명령문이 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된 시점, 송달된 시점의 선우에 의해서 서로 사이의 우열을 정한다. 우열을 정한다. 그게 첨예한 거야. 그제? 그런데 이게 동시에 간다면 도달돼서 송달되었다면 서로 우열이 없어서 안분으로 나눠 갖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시간까지는 이렇게 해서 딱 시간까지도 증명이 되면 되는 거지만 같은 날 도달된 것 정도로만 되고 시간의 선후까지 안 되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이니까 번복할 수는 있겠지. 시간이 내가 같은 날이지만 시간이 좀 더 빠르다. 이렇게 증명된다면 그것에 따른 선우가 되는데 그거 증명 안 되면 같은 날은 동시에 그 사이에서 시간까지로 세분화해서 증명된다면 되는 거지만 아니다. 이게 사례형에서도 많이 나오고 복잡하게 등장시키면서 채권 양도와 압류 이것에 대해서 사례형 문제로 자주 내가 말한 자주라는 거는 뭐 모의시험이든 그다음에 한 번일 때도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자주라고 하는데 하여튼 눈에 띈다는 거지. 그런 거 물어보는 게 뭐 두 번, 세 번일 수도 있지만 한 번일 수도 있지만 내가 자주라는 말 자체가 뭐 한 번 정도일 수도 있는 걸 말하는 거야. 하여튼 나온다,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아요. 압류하고 채권 향도의 우열관계. 되겠지? 그 다음에 압류의 효력에 있어서 채무자 등한테
이제 처분을 금지시킨다. 압류라는 것에 따라서 채무자는 처분을 못한다라는 게 13-14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또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 오른쪽에 보면 처분을 금지한다라고 하면서 을이 병한테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 즉 이 압류 채권 내지는 피자 붙이기도 한다고 그랬지. 요게 압류됐다고 그래서 을이 처분을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지문으로 우리가 물어보냐면, 을이 병에게 이행 청구를, 자기 채권이잖아. 갑이 압류는 했지만, 압류해서 처분을 금지하지만 아직 갑한테 이 채권이 어떻게 된 건 아니거든. 압류만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을이 아직 그 채권의 채권자로서 자기 채권을 자기 입장에서 채무자인 병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자주 물어봐. 선택형이든 이것도 사례형이든. 그래서 고분 문장이 입에 배서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 이 문장을 자주 물어봐. 채무자는 고 13-14의 마지막 단락,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여기에서는 을이 채무자고 병이 제3채무자지. 근데 이게 압류의 효력이 을이 처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걸린다라고 하는 설명의 마지막 보면, 그렇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해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행소송에 따른 판결, 확정 판결을 갖고 그렇다고 또 집행까지 가는 거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행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문이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지문을 등장시켜. 압류가 된 이상은, 압류되었기 때문에, 문장을 매끄럽게 이렇게 물어보겠죠. 압류되었기 때문에 을은 병한테 압류된 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지문으로 문장 매끄럽게 만드는데 틀린 지문이라는 거지. 이해해? 틀린 지문이야. 그런데 그렇게 돼서 다른 거 걸리지 않고 자기 채권 받고 받을 게 있으면 승소 판결 내려줘. 을한테 승소 판결을 내려주는데, 이걸로 집행까지 가면 안 된다. 집행은 안 된다. 집행을 한다는 건 이제 완전히 그 소멸, 자기 채권에 집행을 해서 없애버리는 꼴이 되니까, 갑의 입장에서 보면 없애버리는 꼴이 되니까 집행까지는 가지 말고 판결까지 받는 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 보면 고지문도 많이 등장하지. 각 주에 보면 채권 압류 명령만으로는 강제 집행 절차에 나간 것이긴 하나, 채권 전부 명령과는 달리 괜찮다. 그러니까 판결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건 안 되지만, 요때 집행이라는 범주에서 우리가 압류부터 어떻게 보면 집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압류까지는 괜찮다. 요까지도 또 알아둬야 돼. 다시 정리해봐. 압류됐더라도 소재기는 할 수 있다. 자기가, 그 채무자가. 그 다음에 판결이 내려져서 집행은 할 수 없다는데, 거기서 하나 특이한 게, 압류는 집행 절차에서 등장하는 절차인데 요건 괜찮다. 요건 완전히 그걸 갖다가 자기가 중간에 병한테 압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챙기는 건 아니니까, 을이 판결에서 이기고 병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압류까지 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병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까지 나가는 것까지는 안 된다. 알겠어? 요 지문 계속 나와. 자주 나와.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또 나오는 거는, 요건 기록형의 주문서도 나오는 것 같아. 기록형의 주문. 아까 말한 대로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압류를 걸었는데 을이 처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출발이지. 그런데 을이 병한테 소구, 소송상 채권의 이행해소를 내는 건 오케이인데, 오케이지. 그 다음에 딴 거 없으면 판결까지도 가서 인용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요번은 을의 병에 대한 채권 중에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있어서의 특이한 등기 청구에 대한 압류가 있을 때는 요 이전 등기 청구를 압류했기 때문에 병이 을한테 이전 등기 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안 되고 할 수 있는데 뭐를 해제 조건으로 거냐면 압류를 풀고 나서 이전 등기 하라라는 일부 인용 판결은 해줄 수 있다. 요거 자주 물어봐. 조금 잘 이해해봐. 그냥 일반적인 1억 원 채권이라면 을이 병한테 1억 원 청구해서 1억 원 병이 을한테 줘라라고 되는데 이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면 요 압류 걸린 거를 반영해서 압류를 풀고 을이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해서 받으려면 너희 채권자 갑이 건 압류를 풀고 받을 수는 있도록 일부 인용 판결을 해준다. 이 이야기야. 단순 인용 판결은 안 해줘. 너가 압류를 풀고 이전 등기 받을 수 있도록까지만 해준다는 거지. 근데 그냥 돈에 관한 청구면 단순으로 압류 걸렸어도 소재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억 원 받으라는 판결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단순 인용. 여기는 해제를 조건으로 해서 압류를 해제하고 받을 수 있도록 장래 이행 판결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네. 장래 이행 판결을 내려주게 된다. 조건부 인용 판결로서 장래 이행 판결을 내려준다. 그 뒷면에 도표로도 그려줬지. 이해되겠어? 그런 것 등이 자주 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압류가 되면 여러분 민법에서 뭐하고 또 이게 부닥쳐서 문제가 되냐면 민법 왜 498조에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자기는 을한테 지급의 금지를 명한 지금 압류 때문에 요 민법 498조가 등장해. 근데 이 사람이 이미 갖고 있는 채권을 B를 가지고 요 A 채권이 압류가 금지됐어도 요 B 채권을 가지고 일반적인 상계에 의해서 하는 요 틀에서 민법 498조가 뭐라고 하냐면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지급금지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이 하나 있어. 그럼 지급금지의 하나의 유형이 압류 명령이 자기한테 도달된 이후에 취득한 채권 갖고는 안 되고 그럼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채권은 할 수 있다야. 그지? 기준점이 언제야? 왜 그 이후에 취득한 채권 갖고 상계하면 안 돼? 자기 줄 거랑 받을 거랑 의 어떤 이렇게 해서 상쇄시키는 거에 시간적 흐름 때문에 금지하는 거지. 상계가 원래 뭐야? 간이 결제수단 플러스 간이 결제적 기능 플러스 민법 읽어보면 뭐야? 담보적 기능이잖아. 담보적 기능의 의미 알겠어? 자기는 갚아야 되는데 자기는 받을 채권은 일부 못 받을 상황 이런 게 전개될 수밖에 없지. 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의 채권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그중 채권자가 자기도 받을 채권이 있으면 이걸
상계 처리함으로써 100% 자기는 다 받아내는 효과가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 상계의 담보적 기능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 그럼 압류가 지급을 금지당했는데 그럼 압류 명령이 병한테 오기 전에 압류 명령이 병한테 오기 전에 갖고 있었던 채권을 가지고 무조건 그럼 상계할 수 있느냐? 민법 498조는 뭐는 안 된다고 하고 있어? 압류 명령 후에 압류 명령이 있은 후에 취득한 채권 등으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을 뿐이니까 이전에 취득한 채권 갖고는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는 거지. 그가 문제될 수 있는데 요거는 사법시험 때도 나오고 여러분 모의시험에도 나오고 그게 변제기 선도래설이라는 입장의 우리 판례야. 그치?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년 2월 16일 선고 2011-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상계에서 지금 채권법 총론 배우고 있지. 배웠지. 상계에서 이거 봤던 거 기억나? 상계에서? 거기 민법서도 중요하게 다룰 거야. 이게 변제기 선도래설.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라는 거지. 자기께 늦으면 우리가 민법 498조는 그 후라는 의미에서 이걸 전원합치 판결이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거 하나 그 박스의 상계항변에 밑에서 셋째 줄 2009년 사법시험에서도 나온 문제인데 설명은 다 맞는데 피압류 밑에서 셋째 줄 박스 속에 피압류 채권인 채권자의 요 채권자의 빼 만약 이해하려면 채권자가 아니라 을 채무자의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병가의 관계에서는 을이 채권자니까 병 사이에서는 이 피압류 채권의 채권자가 을이니까 그거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빼버려. 피압류 채권인 공사대금 채권. 이게 지금 공사대금 채권인 거지. 변제기가 2015년 6월 15일이고 그 다음에 물품대금 채권인 반대채권이네. 다시 봅시다. 마지막 대체 반대채권인 제3채무의 물품대금 변제기는 압류명령 효력 발생 이후인 2015년 12월 15일이고 한편 피압류 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5년 6월 15일인 경우라면 제3채무자는 위 물품대금 채권으로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5년 12월 15일이잖아. 그러니까 압류명령 효력 발생 이후잖아. 요 소구채권, 수동채권과 요 물품대금 채권, 자동채권의 변제기를 비교해 봤더니 이게 늦어. 이게 늦은 경우 실제에 있어서 늦은 경우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상계를 할 수 없다. 요 판례를 가지고 그때는 야, 사법시험 문제가 판례 나오기 전에 학설이 이런 입장이 다수설 내지 통설이었을 거야 아마. 2009년, 2012년 전원합체 판결 나오기 전에. 그전에는 판례가 나뉘었나? 나 정확히 민법에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학설은 이렇게 봤는데 전원합체 판결도 그렇게 봐줬네. 다시 봅시다. 실제 그 뒤에 변호사 시험에서의 모의시험에서도 많이 나와. 을이 병에게 갖고 있는 채권이 제3채무자의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 요거의 변제기는 압류명령이 2015년 10월 25일 했는데 날짜는 내가 바꿨나 보네. 그 사법시험 때는 이런 날짜가 아니겠지. 이후인 2015년 요게
변제기가 2015년 12월 15이네. 요거보다 압류명령 D네. 그치? 그래서 압류명령 시에 상계적상이 문제가 되네. 그리고 피압류 채권인 공사대금 채권. 채권자의 지으라고 그랬지. 헷갈려서. 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5년 6월 15일인데 압류명령 시에 상계적상이 문제가 되네. 다만 그 원인 같은 게 그 앞에 있었었느냐가 그 다음에 박스 끝나고 본문으로 가서 또 하나 판례가 있네. 실제 원인이 있어서 동시이행 관계가 있을 때는 상계 처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하나 해줬네. 뭐 민법에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야. 동시이행까지. 근데 이거 다시 와서 요 경우에 요 6월 15일과 2015년 12월 15일을 비교했는데 요게 앞섰으면 되는데 동시이거나 먼저 도래했었어야 되는데 이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동시이거나 앞서서 도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계를 할 수 없다라고 본 요 판례의 변제기 선도를 해서 이게 압류명령 효력 발생 이후잖아. 요거보다 변제기가 선도래했으면 상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민법에서 다뤄지는 건데 여기 압류라는 요 상황이 있어서 채권 압류라는 상황이 있어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쭉쭉쭉쭉.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또 나오는 거는 이것도 집행법 자체는 아닌데 민법 168조에 민법 시효중단 사유에 압류, 가압류가 나오니까 또 해주는 거야. 압류의 어떻게 본다면 효력 중에 집행법적인 거의 직접적인 효력은 아니고 시효중단 사유이다. 이것이지. 그러니까 갑이 을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 근데 요거 착각하지 마. 요걸 압류하면 요 채권이 시효 중단되는 게 아니라 요 집행채권이 시효 중단되는 거야. 이 집행채권이 자기가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채권에 대한 어느 정도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전체적인 틀에서의 압류가 봐줄 수 있으니까 요게 시효 중단 사유로서 압류 또는 가압류가 걸었을 때 요거야. 요게 시효 중단된다.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언제 발생하느냐? 시효 중단에 있어서 소재기가 시효 중단될 때는 뭐야? 소장 부분이 송달된 때가 아니라 소재기 시, 소장 제출 시지. 소장 제출 시. 여기서 압류 명령이 병한테 도달한 때가 아니라 송달된 때가 아니라 압류 명령 신청 시. 압류 명령 신청 시에 시효 중단 효가 생긴다. 이런 거야. 그런 거가 선택형 지문 등에서 물어보는 거지. 그치? 됐지? 그 뒤에 요거의 시효 중단은 이 압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확정적인 시효 중단세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다는데 여기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는 이 압류가 최고로서의 앞으로 뭔가 갚아야 된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서의 최고로서의 효력은 생긴다. 의 효력은 있다. 라는 게 판례 입장 등의 내용을 13-20의 마지막에 써놨지. 요거가 시효 중단되는 그 민법 168조의 이야기고 요거는 민법 114조의 요 부분은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선택형 지문에서 잘 이런 거 골라내야 돼. 그다음에 압류 금지 채권 아까 좀 설명했지. 압류 금지 채권